2017년 3월 1일 한국에서 3.1절, 태평양 시간으로 2017년 2월 28일 오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오타를 쳐가지고 지금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 28일 아침 시간에 아마존 AWS의 한 엔지니어가 명령을 실행하게 되죠. 그 명령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서버 인스턴스 하나를 지우는 명령이었는데 그 오타로 인해서 서버 여러 대가 지워졌어요. 근데 정말 운이 없게도 그 여러 대 서버 중에서 아마존 S3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버 몇 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장애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그쪽 리전에 있는 그 아마존 모든 서비스들이 거의 다 마비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그 당시 그 장애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서비스가 클로즈드 상태가 되어 있었죠. 이 장애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많은 서비스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뭐 GitHub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트위치, 그리고 화면 요 구석에 있는 블리자드도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됐냐면 언론사의 그 통계에 따르면은 150 밀리언, 한화로 한 1,500억 정도죠. 그 정도의 손실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 오타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장애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특히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장애를 줄이려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장애를 낸 사람을 비난하면은 해결이 될까요? 사실 오타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고 또 확실하게 뭔가 경고를 해서 응징을 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오늘 발표는 블리자드 클래식 팀에서 이런 장애들에 더욱더 잘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그 서비스에 정지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정지, 무점검 그 서비스 구현 방식에 대한 소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저는 그 얼바인에 있는 블리자드 클래식 팀에서 서버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고요. 최근까지는 그 넥슨 아메리카에 있는 넥슨 아메리카에서 데브옵스 테크놀로지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넥슨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2011년, 12년, 17년 정말 영광스럽고 운이 좋게도 우수 발표로 선정이 됐었고요. 제가 했던 발표가 오늘도 여러분들 먼 걸음 해주셨는데 좋은 발표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팀은 이런 일들을 하는 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죠. 20년 이상 된 게임들인데 이런 게임들이 옛날 코드와 옛날 환경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대적인 환경이랑 그 실행 환경이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대적인 환경에서 잘 돌릴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필요하면 현대적인 기능들과 개선을 이루어서 새로운 게임, 같은 게임입니다. 같은 게임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그 클래식 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의 코드와 옛날의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임을 새로운 환경에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클래식 팀은 NCS라는 새로운 서버 스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서버 스택으로 예전에 20년 넘은 옛날 클래식 블리자드 게임들을 현대적 환경에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오늘 제가 발표하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 이 클래식 팀에서 만든 NCS 서버에 있는 그 무정지, 무점검
기술에 대한 내용 소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NCS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술들이 사용이 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서버 스트럭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그 RabbitMQ 메시지 큐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큐를 통해서 서버 스택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통신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선들이 이어진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끼리의 직접적인 연결이나 연결은 없습니다. 통신은 이루어지지만요. 소프트웨어 스택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주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C++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파이썬도 쓰고 있고 C샵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은데 그 LIBUB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LIBUB 엔진은 비동기 처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엔진 그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리 두 가지 용도요. 데이터는 MySQL 데이터베이스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RabbitMQ로 MQ로 쓰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는 역시 저희도 GitHub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Git을 쓰고 있죠. CDCI,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Integration 이 두 가지는 역시 여러분들도 쓰시겠지만 젠킨스로 오거나이즈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는 전부 오픈스택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버는 전부 다 VM입니다. 그리고 테라폼을 사용해서 저희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모두 코드로 자동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다커라이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VM에서 지금은 다커 인스턴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 그 클래식 팀이 쓰고 있는 그 인하우스 툴 가디안이라는 툴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디안 맞고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그 서버의 상태가 나오고 있고요. 먼저 여기 저희는 그 레렉스 한국말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규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규식으로 서버의 이름을 이렇게 넣으면 검색이 돼서 서버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 서버들의 상태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표시가 되고요. 이쪽은 나중에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그 헬스 체크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서버의 상태가 어떤지, 뭐 똑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정신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쿼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버를 선택한 다음에 특정 서버에다가 명령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메뉴들이 있는데요. 훨씬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또 저널뷰 같은 경우는 그 서버의 로그도 바로 웹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프를 보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은 텔레메트리인데요.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텔레메트리는 저희도 그 ELK 스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그 클래식 팀이 쓰는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마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대충 어떤 식으로 클래식 팀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그 무정지 무장애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제가 무정지 무장애를 어렵게 하는 5가지 문제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클래식 팀이 그 5가지 문제를 각각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그 저희들의 그 사례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정지 무점검을 어렵게 하는 것은 뭘까요? 혹시 이거 퀴즈 맞추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호환성. 거의 비슷하면 제가 맞다고 해드릴게요. 또 다른 분 있나요? 예. 레거시 코드. 조금만 더
비슷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쪽 손 드신 분. 옛날 라이브러리, 예,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옛날 클라이언트 버전이요. 저 중앙에 손 드신 분. 버전 업데이트요. 버전 업데이트 정답입니다. 제가 선물로 드릴 텐데 지금 도중에 드리기는 애매하니까요. 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저희 블리자드에서 가져온 그 키체인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그 무정지 무점검을 어렵게 하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버 업데이트, 즉 한국에서는 패치라는 말을 많이 쓰죠. 패치입니다. 보통 서버를 패치하게 되면은 서버를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왜 서버를 내려야 되냐면 서버를 패치하기 위해서 실행 파일을 교체를 해야 되죠. 실행 파일을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서버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로직 서버가 교체가 됐으니 새로운 내용으로 서버가 로직을 재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데이터를 새롭게 로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위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즉 현재 버전과 새 버전이 호환이 안 돼서 둘이 같이 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 버전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패치 때문에 서버를 내리는 경우가 있겠죠. 일반적인 이런 패치 적용 방식을 본다면 뭐 점검이 시작될 때 현재 서버가 버전 1이다 치면 이 서버들을 먼저 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전 2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버전 2를 다시 실행을 시키겠죠. 서버를 띄우면 이제 점검이 끝나고 다시 서비스가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저희 클래식틱에서 접근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이제 버전 1 서버들이 버전 1인 상태인데요.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버전 2의 서버들을 먼저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 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있는 버전 1이 예를 들어서 사이트 1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이트 B에다가 버전 2 서버들을 미리 만들어 놔요. 그리고 다 띄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전 1의 서버를 하나씩 드레인을 시켜요. 그 드레인은 이제 배출하다는 뜻이잖아요. 즉 버전 1이었던 이 서버에 붙어 있던 접속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모든 접속은 새로운 서버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모든 서버에 반복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유저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붙다가 드레인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여기 못 붙고 새로운 버전 2에 붙기 시작하고 버전 2에서 이제 그 계속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서버에 정지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하고 패치, 쉽게 말하면 서버 업데이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점검이 아니죠. 저희 이제 서버를 이제 플리핑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사이트 A와 사이트 B를 완전히 바꾸게 되면은 이제 유저들은 모두 버전 2에만 붙게 되고 버전 1 애들은 디액티베이티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 1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되죠.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디플로이를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때 서버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롤백도 쉽습니다. 지금 보시면 버전 1에서 버전 2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전 2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버전 1으로 가야 돼. 그러면 다시 V2와 V1을 플리핑하면 돼요. 아직 이거 안 지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조사하기에 좋아요.
버전 1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이브 서비스에 갖다 대고 저희가 막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플리핑을 해놓으면 일단 서버는 버전 2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똑같은 버전 1이라도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놓고 개발자들이 디액티베이티드 돼 있는 서버들에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버깅도 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플리핑, 저희가 이제 플리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벌처 머신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로 가고 있고요. 즉 벌처 머신 기반이기 때문에 피지컬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사이트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위 호환되는 API 시스템입니다. 그 뉴클래식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한테 기능들을 노출할 때 API로 노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API들은 다 하위 호환되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즉 버전 1 API와 버전 2 API가 같은 시간대에 존재를 해도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만든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클린 로컬. 서버에 설정 파일이 없습니다. 서버에 다른 뭐 로그 파일 같은 것도 없어요. 뭐 생기지만 바로바로 로그 파일을 옮겨버립니다. 서버는 오직 딱 그 서버 동작하는 그 내용만, 바이너리만 딱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디플로이를 할 때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장애 없이 디플로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 CDCI 오토메이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서버 디플로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를 새로 만드는 그 과정을 시작할 때 젠킨스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잡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이트에 있는 인스턴스를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고 이것저것을 하다가 플리핑을 여기서 하는 거죠. 뭐 마지막 기록을 보니까 52초가 걸렸네요. 52초 동안 사이트 A와 사이트 B가 샥 웃음 드리려고 바꿨습니다. 바뀌었고 테스트도 마지막에 진행이 되고 이런 것도 또 다 자동화된 코드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정지 무점검을 어렵게 하는 그 첫 번째 패치, 그거를 클래식 팀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무정지 무점검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퀴즈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일까요? 비교적 쉬울 것 같은데. 저 손 들어보실래요? 네, 저쪽에.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컨피그레이션. 네. 네, 정답입니다. 정답. 예, 그 이제 제일 핵심은 이제 설정이 변경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끝나고 나서 오시면은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정 변경입니다. 서버에 보통 서버들이 다 설정 파일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설정 파일이 바뀌게 되면은 대부분의 서버들이 서버를 먼저 종료를 한 다음에 새로운 설정들을 재시작과 함께 로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바뀌게 되면은 항상 점검이 일어나고 서버가 서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서비스도 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설정의 굉장히 일부만 바뀌었고 그게 서비스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 모든 서비스를 다 재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런 서버들을 많이 본 적이 있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서버 구성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설정으로 인해서 서버가 뭐 10대가 더 추가가 되고 10대가 더 추가된 서버들 때문에 서버 간의 연결이 달라져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IP 어드레스가 추가가 됐다 설정에. 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애들이 그 IP 새로운 IP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재시작을 해서 설정을 새로 로드하게 되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클래식 팀은 어떻게 이 설정 변경 시에도 무정지로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설정을 바꿀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팀에 만든 시스템 중에는 그 플러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플러시 시스템에는 일단 설정 파일이 서버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들한테 플러시 명령을 전달하면 서버는 컨피그레이션 서버에서 설정을 HTTP로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플러시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운로드 받은 설정 내용을 동적으로 전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정이 바뀐 내용으로 서버가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동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 파일의 포맷은 구글 버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글 버퍼를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구조도 잘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설정 파일이 바뀌면 그 설정 파일에 맞도록 그 서버의 코드도 자동으로 제네레이트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서버를 바꿀 때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플러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바꾸게 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설정 파일을 선택적으로도 플러시를 할 수 있어요. 설정 내용이 4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것만 바뀌면 두 번째 것만 이 서버들한테 새롭게 변경을 로드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서버만 혹은 특정 서비스만 어떤 바뀐 설정을 로드하게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프로드 환경에서 뭔가 설정을 살짝 바꾼 다음에 유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코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코드가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코드 중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플러시 명령이 서버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플러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컨피그레이션을 비동기로 로딩을 하고요. 다운로드겠죠? 끝나면은 그 로드된 부분에서 어떤 해당 구글 프로토버프 파일을 로딩을 해서 새로운 설정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설정에서 새롭게 동작하기 위한 모든 컴포넌트들이나 객체들이나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게 되죠. 그러면 설정 파일, 그 설정 내용 포맷을 보시면은 이와 같습니다. 실제 있는 저희 설정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그 동작에 대한 내용들을 구글 프로토버프에 맞춘 포맷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무정지 무점검을 어렵게 하는 설정 변경을 클래식 팀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책을 제가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스냅샷을 떠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여기서 정답은 아닌데 또 다른 분, 네,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 네? 문서화. 제가 좀 싫어하는 거지만 예, 일단 정답은 아니고요. 하얀색 입으신 분, 네. 어플리케이션 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는 데이터 정답입니다. 네, 끝나고 오시면 제가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수 변경인데요. 저희가 코딩을 하게 되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상수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의 문제는 그것을 변경할 때죠. 코드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게 되면 컴파일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으니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하자니 또 서버를 재시작해야 되고, 재시작을 하니까 무정지가 안 되죠. 이런 상수 변경을 클래식 팀에서는 바 시스템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바 시스템은 서비스의 정지 없이 외부에서
상수값을 바꿀 수 있도록 해놓은 시스템입니다. 바 시스템은 또 다른 시스템인 쿼리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쿼리 시스템은 작동 중인 서비스에 함수를 실시간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RPC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쿼리 시스템의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서비스가 외부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함수를 등록하는 코드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이 커넥션 리스트.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함수를 등록을 해놓으면 외부에서 커넥션 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 이런 식이겠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쿼리 함수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서비스의 중단 없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함수 호출을 할 수 있게 해놨고,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영덕계 가디안이라는 툴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툴에서 이 이름을 쳐서 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바 시스템은 그 쿼리 시스템에 있는 set이라는 그 predefined 돼 있는 그 명령을 이용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et min equal 0, equal 1 이렇게 하면은 min이라는 값이 1로 바뀌게 되죠. 서버의 중단 없이 상수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 코드를 보시면은 저희 바이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타입들, 뭐 이보다 더 있습니다. 뭐 스트링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인티저,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밑에 보시면 디폴트 값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수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수를 서비스 도중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이거는 정말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게임을 새로 만들거나 서버를 새로 만들 때 개발 과정에서는 값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자가 아닌 분,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나 프로듀서 분들도 값을 바꿀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무정지 무점검을 어렵게 하는 세 번째 상수 변경을 클래식 팀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손 드신 분. 에러 리포팅 수집 아닙니다. 저기 까만 검정색 옷 입으신 인터넷 환경의 장애 아닙니다. 저기 끝에 풀색 앞에서 세 번째 분 안경 쓰신 분, 네. OS 업데이트 아닙니다. 저기 끝에 계신 분 크레스 플랫폼 아닙니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여기 앞에 계신 분. 스레드락. 안타깝네요. 아닙니다. 예, 제가 계속 이게 퀴즈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다음 거 다섯 번째 있으니까. 네 번째는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가 동접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거나 또는 불행히도 동접자가 감소를 하면 서버를 늘리거나 줄여야 되게 되겠죠. 이렇게 서버를 늘리거나 줄일 때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서버 구성과 관련된 설정이 존재하면 뭐 제일 쉬운 케이스가 이런 거죠. 서버 1번 IP 어쩌고저쩌고, 서버 2번 IP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정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새로운 서버 세대가 추가될 때 IP 3개가 추가하게 되고, 이 3개 추가된 것 때문에 전체 서비스를 재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먼저 내린 다음에 서버를 다시 올려서 새로운 서버가 새로운 설정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스케일링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버를 저희가 만들다 보면은 서버끼리도 연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서버들끼리 서로 또 연결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IP 정보라든지
그 서버가 뭐 어디에 있는 뭐 어떤 목적을 하는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스크립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재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식 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는 서버 구성과 관련된 설정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서버들이 역할별로 자기 역할만 동작을 하고요. 각각의 서버들은 서로 역할 대 역할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의 구성과 관련된 그런 설정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IP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설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저희가 RabbitMQ로 메시지 큐를 쓰고 있잖아요. 서버 간의 모든 통신도 전부 MQ를 통해서 거쳐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3대가 있을 때나 서버가 6대가 있을 때나 사실 차이가 없죠. 새로운 세대가 추가되더라도 서버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서버가 이쪽으로 큐로 들어와서 다른 서버로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케일링, 무점검을 어렵게 하는 스케일링을 클래식 팀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분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하신 분 말고. 저기. 저쪽 끝에 계신 분, 줄무늬? 운영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문제. 그렇죠. 운영 환경에서 발생은 하는데 아닙니다. 네, 앞에 계신 분? 하드웨어 폴트. 하드웨어 폴트. 예,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정답은 장애입니다. 장애. 뭐 장애가 나면 당연히 정지가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발표에서 무정지, 무점검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분이 계셨지만 인프라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나 뭐 IDC에서 뭐 전기가 나가버리거나 뭐 그런 장애가 나오면 대책이 없죠.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저희가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단에서 최대한 점검 없이 점검에 대한 효과를 무정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죠. 자, 이 장애는 여튼 피할 수 없고요. 장애가 났을 때 그것을 복구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한 부분들은 일단 헬스체크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들은 헬스체크 펑션이 다 구현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아까 보신 그 영덕계 가디안이 헬스체크를 요청을 하면 서버들이 난 아주 건강해, 아니야 나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리포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스체크 코드 아주 간단한 코드인데요. 보시면은 뭐 RabbitMQ가 레디냐, 그리고 내 서비스 자체가 레디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팅들도 다 이네이블 되어 있느냐, 이건 이제 간단한 예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내 헬스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든 서비스가 다 리포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툴에서 헬스 체크 코드가 콜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리턴하고 서버들이 그 헬스 상태를 보고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서비스만 풀에서 뺍니다. 저희는 같은 역할을 하는 동종의 서비스들은 개념적으로 다 풀에 담겨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는 모든 서비스가 다 이런 SPOF를 피하기 위한 구조로 서비스를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하나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있는 애만 풀에서 드러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전혀 문제없이 작동을 하겠죠. 물론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드러난다고 해서 다른 서비스에 장애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풀은 서버 종류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그 원인 모를 이상한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서비스가 안 돼. CCU가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 보통 어떻게 하죠? 재시작. 확실한 방법.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재시작하겠습니다. 재시작 진짜 좋은 방법이죠. 저도 뭔가 가전제품 문제 생기면 일단 선 뽑았다가 다시 꽂기. 예, 재시작도 좋고 트러블 슛을 하죠. 일단 뭐가 문제지? 서버에 로그인해서 로그 파일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근데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가죠. 그리고 유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럼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이야. 저희는 그런 트러블 슛을 먼저 하는 대신에 아예 서버를 디플로이를 새로 해버립니다. 그 모든 그 CDCI 디플로이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로이를 해버리면 새로운 세트의 서버가 새로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플리핑돼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런 증상들을 적어도 피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정지 무점검을 어렵게 하는 5가지 그 문제, 그리고 클래식 팀이 그 5가지 문제 각각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데브옵스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제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저희가 소개드렸던 NCS에서 해결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부터 소개드릴 내용은 무정지 무점검을 위한 그 저희 팀의 그 데브옵스적인 접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3가지 데브옵스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직으로서의 데브옵스, 데브옵스 팀이 있는 거죠. 아예. 그래서 데브옵스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브옵스를 개발 방법론으로 보는 거죠. 데브옵스적인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세 번째는 문화로서의 데브옵스인데요. 개발과 옵스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 단순한 데브옵스의 내용을 어떤 문화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클래식 팀은 그 문화로서의 데브옵스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있는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의 역할에 대한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개발을 하면 모니터링에서는 라이브옵스 팀, 그리고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조사를 할 때는 라이브옵스 엔지니어, SDE, SRE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SDE나 SRE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가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 일이다, 네 일이다, 내 롤이다 이런 게 없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하면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약간 쉽지는 않은데, 즉 엔지니어가 모든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 조금 정리를 할게요. 클래식 팀 데브옵스의 방법론 문화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는 코드를 누구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것은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도 사실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GitHub의 플리캐스트와 어프루발, 요즘은 많이 쓰시죠?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죠. 코드 리뷰와 어프루발을 거쳐서 머지를 하는데, 어프루발을 할 사람을 정할 수 있어요. 너가 좀 안 바쁜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농담이고요. 브랜치 전략은 깃플로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면은 모든 사항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한테 다 공유가 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응할 사람이, 이 부분이 중요하죠. 패시브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장애가 발생하면 네가 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본 사람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아닌 QA나 프로듀서 이런 분들도 시스템의 내용들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정값이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오늘 작동해야 되는 동작이 작동을 안 하고 있어. 그런 거는 굳이 엔지니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그 영덕계 툴을 이용해서 QA나 프로듀스들도 값을 바꿔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인데 팀 문화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실패나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이상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쪽의 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인데요. 처음에 이제 빌드를 하고 데브 사이트에서 배포를 한 다음에 프로덕션으로 와서 먼저 동접수가 작은 리전부터 먼저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접수가 제일 많은 스타크래프트로 본다면 한국의 맨 마지막에 서버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테스트 서버의 운영 전략인데요. 이제 데브옵스의 한 전략 중에 하나죠. 저희는 그 테스트 빌드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빌드는 다 라이브 캔디데이트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서비든 라이브든 배포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다 플리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으로 들어가는데 클래식 팀이 무정지 무점검을 하기 위해서 접근한 방법은 크게 보면은 일단 개발적인 부분에서 무정지를 감안해서 개발을 항상 하고요. 그다음에 CDCI 자동화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든 그런 어떤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브옵스 문화적인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무정지 무점검 서비스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키피처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기술 개발 쪽에서는 플러시, 바, 쿼리, 사이트 플리핑 같은 기술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CDCI 자동화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변경의 어려움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인프라 자체가 이제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브옵스 문화를 쓰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롤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실행이 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무정지 무점검 서비스를 위한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표 시간이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약간 엑스트라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제가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뭐가 있나. 첫 번째는 서버리스입니다. 이미 저희는 특히 한국은 서버리스에 이미 발을 담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버리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서버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서버리스 서비스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유저들도 내가 만든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든 상관이 없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존 AWS 람다. 이것은 마치 지구라는 큰 컴퓨터 한 대가 있고 지구인들이 이 컴퓨터 한 대 다 사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내가 코드 만든 다음에 지구 컴퓨터 올리면 지구에 있는 그 누구든 다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서버리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개발 쪽에 있는 어떤 부담, 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서버의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자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 클라우드 호스팅 쪽에서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리스로 넘어가면은 결국 내가 하는 역할은 코드를 만드는 역할밖에 없으니까 코드를 돌리는 것은 전부 클라우드 호스팅 쪽의 부담이겠죠. 그러면 이쪽에 일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겠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I. 7월 19일 날 그 손정희 씨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손정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가 ARM 갖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ARM에서 AI 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보게 될 것인가? 아마도 메인보드나 모바일 기기에 뭐 우리 CPU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AI 칩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저는 머신러닝 아직 잘은 모르지만 뭐 케라스라든지 저희가 머신러닝 공부를 해서 머신러닝 구현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런 구현적인 부분들은 머지않아 툴이 나와서 다 해결해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AI를 쓰고 싶으면 툴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AI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AI와 AI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네트워크를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저 회사들이 아마도 그 플랫폼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지 않을까. 당연히
AI가 나왔을 때도 역시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무정지 무점검을 위한 서버 엔지니어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미래를 보면 서버리스와 그리고 AI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보스는 점점 더 쉬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자는 이제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점점 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 호스팅 개발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업무량이 훨씬 더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AI 툴킷이나 모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저희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AI 그리고 서버리스라는 새로운 세상이 저희 앞에 다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무정지 무점검을 이루기 위해 클래식 팀, 블리자드의 클래식 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서비스와 AI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답변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제가 진행을 하면 되나요? 두 개만 받으면 되나요? 예,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손 드신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지금 뒤돌아보시는 분. 예,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해주신 플립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웹 서비스들의 경우는 이미 로드 밸런서 등을 통해서 플립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실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서 플립 시스템을 적용을 하셨다는 의미신가요? 아닙니다. 레거시는 아니고요. 그 NCS라는 거는 클래식 서버인데 저희가 새로 만든 클래식 팀이 새로 만든 서버예요. 그러니까 C++로 만들었고요. 새로 만들어진 서버입니다. 아, 그럼 완전히 백엔드 단이 재구현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클래식 팀에서 서비스하는 그 게임들의 백엔드는 새로 구현되었고 또 새로 구현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자 두 분에게는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신 분, 저기 맨 끝에 계신 분. 네, 서버 트랜지션 할 때 사이트 A에서 B까지 트랜지션 시간이 아까 젠킨스 타임에서 봤을 때 아주 적게 일어나는 거 봤는데 그 네. 오버헤드 동안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게 빨리 플리핑이 네.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 지금 플리핑 하시는 그 52초. 네, 50초 정도의 시간 동안 서버가 순차적으로 이제 한쪽에서 링크를 끊고 한쪽에 링킹이 되는 형태였는데 네. 혹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플리핑에 대한 문제들은 따로 없는 건지 그냥 전혀 좀- 없습니다. 플리핑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또 저희가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죄송하지만 선물은 리마스터 팩은 2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지금 두 분한테만 드리고 혹시 선물은 안 받으셔도 궁금하신 분 질문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 시스템 말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상수 네. 변경의 문제. 네. 그 비슷한 경험을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공감이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 원하는 상수를 이제 인젝션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 약간 그 취약점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클래식 팀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고 갔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아까 전에 여기 앞에 굉장히 그 보안 전문가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새 나가셨네. 농담이고요. 저도 팀에 조인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아는 바가 없는데요. 다만 보안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서버들이 동작하는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유저들이 붙는 네트워크랑 분리가 되어 있고 서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수값을 바꾸는 콜을 날리거나 하는 부분들은 바깥쪽 네트워크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